딸을 살리겠다고 약속한 엄마가 사실은 어느 딸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병원에 서 있었다면요. 그날 지은호는 그 사실을 아주 천천히 숨이 막히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의사는 최대한 단어를 골라 쓰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지은호 귀에는 한 가지만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말이었는데요. 당장은 아니어도요. 계속 버티기만 하긴 어려우세요. 이식 대기 리스트라도 올려야 마음이 좀 놓이실 거예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을 때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머릿속은 전혀 다른 쪽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회사에서 터진 공사비 조작 의혹, 본사 서버에 올라간 도면, 자기 계정으로 등록된 그 파일들, 회의실 가득했던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던 박성재의 얼굴까지. 몸이 먼저 무너졌는지, 마음이 먼저 무너졌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고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멍한 눈으로 병실 천장만 보고 있는데 정순이가 무거운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구해놨어. 아무 설명도 없이 딸의 상태를 묻지도 않고 정순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그거였습니다. 지은호는 눈만 살짝 굴려 엄마를 바라봤는데요. 뭐리요? 목소리가 너무 힘없이 나와서 본인도 놀랐습니다. 정순이는 한번 입술을 깨물더니 곧바로 대답했어요. 간 공여자. 지은호 심장이 갑자기 확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사에게 듣기로 대기 순서가 한참 남았다고 하지 않았냐고, 아직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하지 않았나, 그런 말들이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었는데요. 엄마네가 그냥 듣기론요. 대기 순서 아직 멀었다고 했는데요. 그게 뭔 상관이야? 구해놨다니까. 너는 누워서 수술 준비만 하면 돼. 정순이는 늘 그렇듯 사정을 다 말해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던 엄마는 항상 알 필요 없다. 그냥 믿어라. 엄마가 알아서 한다라는 말 뒤에 많은 걸 숨겨두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도 그 말투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채 병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했는데요? 참고 있던 질문이 결국 튀어나왔습니다. 정순이는 그때 잠깐 눈을 피했어요. 딸이 그걸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듯 걸어가서 창문 쪽 블라인드를 괜히 한번 올렸다 내렸다 했는데요. 그걸 내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어렵게 구한 줄만 알아. 어렵게. 그 단어가 유난히 크게 박혔습니다. 지은호는 문득 엄마가 어렵게라는 말을 쓸 때마다 누군가는 상처를 입었었더라는 걸 떠올리고 있었는데요. 아빠 사업이 망했을 때도 어렵게 버티고 있다라고 했었고, 지강호가 집 나갔다 돌아왔을 때도 어렵게 찾아왔다라고 했었고, 지은호를 대학에 보내면서도 어렵게 모은 돈으로 등록금 낸다라고 했었더라고요. 어려울 때마다 정순이는 누군가를 하나씩 놓쳤습니다. 남편이었고, 친구였고, 믿음이었고, 때로는 이미 태어났던 아이였기도 했는데요. 엄마 이름이요. 지은호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정순이는 못 들은 척 침대 옆 테이블 위 물컵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공여자 이름이 뭐냐고요? 나도 수술 받는 사람인데 그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순이의 손이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컵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안에 물결이 흔들리다가 이내 잦아들었습니다. 지은우. 너무 짧게, 너무 빠르게 튀어나온 이름이었는데요. 그래서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은우요? 귀를 의심하면서 되묻는 순간 지은호 머릿속에 오래전 묻어둔 이름 하나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유라. 지유라. 어린 시절 단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고 집안에서마저 금기어가 되어버렸던 이름이었는데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순이에게는 사실 아이가 셋 있었습니다. 지은호, 지강호,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세상에서 지워져 버린 막내, 지유라. 하지만 지강호조차 그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조옥래 할머니와 김장수 외할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꺼내면 늘 얼버무리기만 했는데요. 죽었어. 그런 아이는 이제 없어. 어릴 때 지은호가 울면서 유라는 언제 와요? 라고 물었을 때마다 정순이는 늘 그렇게 말했었고 그 말은 마치 저주처럼 집안을 덮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지은호도 그 질문을 입 밖에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마 입에서 흘러나온 지은우라는 이름은 너무나 교묘하게도 그 이름을 닮아 있었어요. 지우라와 지은호, 그리고 지은우. 어딘가 일부러 섞어 놓은 것 같은 조합이라 지은호 눈썹이 천천히 찌푸려졌습니다. 지은우가 누군데요? 정순이는 대답 대신 넌 그냥 몸이나 챙겨라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이 지은호를 더 의심하게 만들었는데요. 마이너스. 그날 밤 이지혁이 병실에 왔을 때 지은호는 억지로 웃어 보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술 끝이 너무 굳어 있어서 웃음이라기보단 일종의 인상에 가깝게 보였는데요. 지혁 선배, 나 수술해야 한대요. 익숙하게 부르던 말투였는데 내용은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이지혁은 한 박자 늦게 반응했어요. 간 이식 얘기 들었어요. 회사에서 소문이 얼마나 빨리 도는지 지은호는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비 조작 의혹으로 떠들썩했던 그 본사 감사 메일이 온 날 회사는 지은호 이야기로 가득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까지 퍼져버렸으니 이지혁이 모를 리 없었겠죠. 선배의 엄마가요. 공여자를 구해놨대요. 지은호가 일부러 가볍게 말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지혁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래요? 그럼 좋은 일일 수도 있겠네요. 순서 기다리는 것보다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지혁 표정은 밝지 않았는데요. 지은호는 그 미묘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이름이 너무 이상해요. 이름이요? 지은우래요. 이지혁 눈빛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지은호는 자기 가슴 속에서 오래전 장면이 불쑥 올라오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요. 풀냄새가 진하게 나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지은호가 5살쯤 됐을 때였죠. 낡은 버스터미널 같은 곳이었고 정순이는 울면서도 화난 사람처럼 한 손으로 짐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어린 지은호의 손목을 세게 잡고 있었는데요. 가자, 가. 뒤돌아보지 말고. 그 말 뒤로 작고 가늘게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생각하면 분명 엄마라고 불렀을 텐데 그때는 그 음절들이 그냥 바람에 섞여 날아가 버린 것 같았는데요. 지은호는 그날부터 이상하게도 누군가를 뒤에 두고 떠나오는 꿈을 자주 꾸었고 그때마다 숨이 막혀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장면을 떠올리는 것조차 금지된 일이 되었어요. 정순이가 그런 말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 다시 꺼내면 엄마 진짜 죽어버릴 거야. 그 말 이후로 지은호는 유라라는 이름을 자기 안에서 봉인해버렸는데요. 지금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생각해보니 그 이름이 안 사라진 게 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선배, 나 동생 하나 더 있었던 거 알죠? 지은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지혁은 잠시 말이 없었는데요. 예전에 딱 한 번 들었어요. 누나한테. 강호가 말해준 적 있었거든요. 어릴 때 기억이라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이름이 유라라고 했나?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병실의 공기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섞이지 않던 기억들 사이에서 퍼즐 조각이 하나 툭 하고 맞춰지는 느낌이었는데요. 선배 만약에요. 지은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구해왔다는 공여자가 그 애면 어떡해요? 이지혁은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줄 수도 없었고 아닐 거라고 장담해줄 수도 없었는데요. 대신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확인부터 해봐요. 추측만 하면 둘 다 더 힘들어져요. 마이너스. 다음 날
이지혁은 지은호 몰래 의료진에게 공여자에 대해 물어보려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만 알려주는 정보라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그렇게 묻자 이지혁은 순간적으로 말을 못했습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는데요. 아니요, 저는 회사 동료예요. 그냥 걱정돼서요. 결국 그 말만 남기고 뒤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정순이가 걸어오는 게 보였는데요. 손에는 병원 명찰과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어딘가 이상하게 가벼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익숙한 인사말이지만 오늘따라 조금 달라 보였어요. 정순이는 이지혁을 보는 순간 약간 경계한 눈빛을 했습니다. 아, 이 과장. 여기까지 뭘 왔다 갔다 해. 회사는 안 가고. 은호 씨 상태가 걱정돼서요. 공여자 구해 오셨다면서요. 정순이는 잠깐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병원 일은 병원에서 알아서 하고 엄마가 알아서 해. 그래도 혹시 위험한 건 아니겠죠? 위험하지. 수술인데. 근데 안 하면 더 위험한 거고. 정순이 목소리에 섞인 가벼운 냉기가 이지혁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는데요. 그때 이지혁 눈이 무심코 서류 봉투 위 접힌 구석을 스쳤습니다. 거기 작게 인쇄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유라. 한 글자씩 뜯어 읽는 느낌으로 이지혁은 종이 위 글자를 눈으로 더듬었습니다. 그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는데요. 어머니, 이거.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정순이가 재빨리 봉투를 자신 쪽으로 돌려 잡았습니다. 회사 사람 주제에 남의 서류를 왜 그렇게 훔쳐봐요? 툭 내뱉는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초조함이 섞여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그 표정을 보고 확신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우라. 그 애가 돌아온 거구나. 그리고 그 애가 지은호에 간 공여자 자리에 서게 된 거구나. 마이너스. 지은호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날 밤 늦게였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 옆 의자에 앉아서 뜨겁지도 않은 커피를 쥐고 있던 이지혁이 결국 결심한 얼굴로 병실 문을 열었는데요. 선배, 어디 갔었어요? 지은호는 이미 엄마에게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였어요. 하지만 정순이는 여전히 이름을 말하기를 피했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너를 살리려고 엄마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야. 그걸로 됐어. 이상하게도 그 말이 더 무섭게 들렸다고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은호 씨. 이지혁은 잠깐 숨을 고른 뒤 낮게 말했습니다. 공여자 이름 알아냈어요. 지은호 손이 이불 위에서 천천히 움찔했습니다. 누군데요? 이미 알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알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눈빛이 섞여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그 눈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지우라.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그 이름이 병실 공기를 가르는 순간 지은호는 왜인지 즉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는데요. 마치 아주 오래전 좁은 버스 안에서 울다 지쳐 잠들었던 날처럼 목 안쪽이 조여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죽었다면서요? 지은호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다고요. 그 애는 죽었다고. 이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병실 안에 없었고 복도 끝 어딘가 식당에서 늦은 설거지를 하고 있을 정순이만이 그 답을 쥐고 있었는데요. 마이너스. 정순이는 다음날 아침 딸의 눈빛이 전날과 다르다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지은호가 먼저 말을 꺼냈으니까요. 엄마 거짓말했죠. 불쑥 그렇게 나온 말에 정순이는 일부러 못 들은 척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아무리 돌려도 귀에는 딸 목소리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유라 죽었다고 했던 거요. 다 거짓말이죠. 그만 좀 해. 내 몸 생각이나 해. 지금 제 몸 생각하니까요.
더 이상 엄마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정순이는 그제야 리모컨을 내려놓고 지은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지만 입은 여전히 단단히 담은 얼굴이었는데요.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해. 그때 너 몇 살이었는지 기억은 나니? 뒤에서 누가 울고 있었던 건 기억나요. 엄마 손잡고 도망치듯 나왔던 것도 기억나고요.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고 엄마가 제 손을 이렇게 잡아당기던 것도 기억나요. 지은호가 자기 손목을 스스로 쥐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세게 파고들어 피부가 하얗게 변해갈 정도였는데요. 근데 왜 죽었다고 했어요? 왜 왜 그 애를 한 번 더 지워버린 거예요? 정순이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빛 독촉을 하던 사내들, 남편이 도망간 뒤 남겨진 서류들, 애라도 넘겨야 한다는 말. 그 와중에도 자신은 어떻게든 둘 중 하나라도 지키려고 했었다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요. 너라도 지키려고 했어. 정순이가 마침내 꺼낸 말이었습니다. 유라는 그 집이 더 나을 줄 알았어. 돈도 많고 서울집도 있고. 엄마가 무슨 선택을 할 수 있겠니? 둘 다 데리고 있으면 둘 다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 죽었다고 말한 거예요? 너는 계속 생각하더라. 정순이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밤마다 유라 언제 와 동생 보고 싶어 그 말 하는데 엄마가 미치는 줄 알았다. 그 집에서 전화라도 한 통 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어. 주소도 바뀌고 번호도 바뀌고.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었어. 생각하는 수밖에 없었다고요? 생각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진짜 죽은 사람처럼 된 거예요? 지은호가 조금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가가 빨개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야 내가 잊을 줄 알았어. 정순이는 엉뚱한 말처럼 들리는 그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그 애를 잊어야 내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죽었다고 했어. 실수였다. 그 말 한 번 내뱉고 나니까 다시 돌릴 수가 없더라. 근데 지금은요? 지은호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그 애를 다시 찾아와서요. 재간 대신 내놓으라고 시킨 거예요? 이번엔 정순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유라를 어떻게 찾아갔는지, 어떤 말로 설득했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 모든 건 아직 이 병실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야기였는데요. 지은호는 그걸 모르면서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어렵게 구했다는 건 결국 누군가를 또 한 번 팔고 사왔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이너스. 며칠 뒤 박성재도 병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시끄러웠고 공사비 조작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었지만 박성재는 그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병실에 왔는데요. 지은호 팀장. 문을 열고 들어온 박성재는 평소처럼 단정한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가 조금 비뚤어져 있었어요. 지은호는 그걸 보고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 것 같아서였는데요. 본부장님, 회사 안 가셔도 돼요? 이 정도는 빠져도 돌아가요, 회사. 박성재는 농담처럼 말하려고 했지만 눈빛은 왠지 더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들었어요. 이식 수술 얘기. 지은호는 살짝 눈을 피했습니다. 네. 뭐 아직 확정은 아니라서요. 대기 리스트 말고 공여자를 구했다던데. 그게. 말끝을 흐리는 순간 정순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봉투와 병원비 영수증이 들려 있었는데요. 본부장님 회사 바쁜데 또 여기까지 뭘 오세요? 정순이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면서도 묘하게 경계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가볍게 인사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간 이식 비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재단에서 지원 가능한 걸로 확인했어요. 그 말에 정순이 표정이 잠깐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은호 수술도 이후 치료비도? 네. 서류만 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공여자 쪽 동의서도요. 공여자. 그 단어가 다시 한번 병실에 울렸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를 바라봤다가 엄마를 바라봤다가 다시 이불을 내려다봤는데요. 그래서요, 어머니. 박성재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공여자분 쪽 상황도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형편이 어려우시다면 재단 쪽에서. 괜찮아요. 정순이가 너무 빠르게 끊었습니다. 그런 도움까지 받을 필요 없어요. 그 집 사정은 그 집이 알아서 해요. 박성재는 그 말에 살짝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통이라면 기꺼이 감사해야 할 제안인데 정순이가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혹시 실비보험이 안 된다거나 생활비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특히나 젊은 분이시면 젊지 않아요. 이번엔 목소리까지 단호해졌습니다. 그 사람 젊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선택으로 하는 거예요. 지은호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엄마가 공여자를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죄책감으로 움직이는 사람, 이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자기 몸 하나쯤 내놓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바로 지우라인 것 같아서 지은호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마이너스. 며칠 후 지우라는 조용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상 줄거리에서는 아직 그녀의 얼굴까지 드러나지 않도록 이야기가 살짝 멈춰 서 있는데요. 대신 그 직전에 벌어진 또 하나의 장면을 먼저 들여다보게 됩니다. 정순이가 병원 근처 작은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손톱이 젤네일이 군데군데 벗겨진 젊은 여자였는데요. 그녀의 눈동자는 묘하게 정순이와 닮아 있었어요. 생각은 해봤어요. 그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해봤는데요. 이게 진짜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안 하면 제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정순이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내가 안 하면 그 애는 죽어. 저쪽에서 그 애라고 부르는 사람이 사실은 이쪽 사람의 언니라는 사실을 애써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근데요, 어머니. 그 여자가 그러니까 지우라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찾아왔어요? 그때는 그냥 두고 갔으면서요. 정순이는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대답이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엄마도 살 길이 안 보였어.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제 몸에서 간 떼어다가 언니 주면 엄마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날카롭지만 어디선가 슬픈 농담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정순이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너라도 엄마가 찾고 싶었어. 그냥 얼굴이라도 한번.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너가 엄마를 보러 와주지 않았을 것 같아서. 진심과 계산이 섞인 문장이었는데요. 지우라는 실소를 한번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솔직해서 좋네요. 적어도 언니 살리려고 날 찾았다고 말은 하네. 정순이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언니를 살릴 수 있다면 너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지 않겠니? 버려졌다고 생각하면서 산 세월, 그거 조금이라도 덜어질 거 아니야. 그 말에서 정순이의 진짜 계획이 살짝 비쳐나왔습니다. 정순이는 이 수술이 끝나고 나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첫째, 지은호의 생명. 둘째, 지우라에게 건넬 수 있는 아주 싸구려 같은 용서의 명분. 셋째, 자기 자신을 향한 면죄부. 엄마도 할 만큼 했다. 나중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정순이는 믿고 싶었습니다. 누가 죽든 누가 살아남든 적어도 자기가 엄마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 한 편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지우라는 그런 의도를 정확히 눈치채지는 못했지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면요. 지우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뭐가 돼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름 올려줘요? 아니면 그냥 다시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정순이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을 스치는 첫 대답은 너무 솔직해서 말로 꺼낼 수가 없었는데요. 없는 사람으로 남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정순이의 진짜 바람이었습니다. 지은호와 지강호에게 유라라는 이름은 영영 미완성인 채로 남아야 자신이 쌓은 서사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순이는 다른 말을 골랐습니다. 수술 끝나고 생각하자. 지금은 내가 살아있어야 그 생각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애매하고 책임을 뒤로 미루는 말이었는데요. 지우라는 그 말 속 의미를 대강 짐작하면서도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진짜 살고 싶어 하는지 그건 알고 하는 거예요? 정순이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가 지금 살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는 건지 사실 그녀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아도 살려놓으면 나중에 달라질 거야.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채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정순이는 지은호에게 수술 날짜가 정해졌다고 알렸습니다. 지은호는 놀랍도록 담담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엄마 유라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정순이는 잠깐 눈을 피하다가 결국 직선적으로 말했습니다. 내 언니가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고 했지. 그게 사실이니까. 그 말만요. 그게 다야. 엄마 잘 아는데요. 엄마는 말 한 줄로는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 지은호가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대신에 뭔가 약속했겠죠. 돈이든 이름이든 엄마 자리를 다시 만들어준다든. 정순이의 진짜 계획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우라에게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언니 살리면 엄마가 너한테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줄게. 하지만 그 뭐든 속에는 정순이의 계산이 잔뜩 들어 있었는데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유라 이름을 올려주기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삶이 너무 복잡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할 거짓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모른 척하기에는 지우라가 알고 있는 과거의 단서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정순이가 내린 결론은 이랬습니다. 이 수술이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마지막 거래가 됐으면 좋겠다. 한번 몸을 내어주고 그 대가로 어느 정도의 돈과 미안했다는 말을 받아가고 그리고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지우라는 여전히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딸로 남고 지은호는 죽음에서 돌아온 기적의 환자로 남고 정순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홀로 엄마 역할을 완성된 듯 수행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정순이가 세운 진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에는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죠. 이 이야기에서의 변수는 다름 아니라 지은호의 마음이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는 서류를 들고 의사가 침대 옆으로 왔을 때 지은호는 펜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자신의 이름 그리고 아래에 작게 인쇄된 공여자 이름을 보게 되었는데요. 받는 자 지은호, 주는 자 지우라. 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는 걸 보는 순간 눈앞이 잠깐 흐려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버스터미널에서 자기 손을 놓치지 않으려던 작은 손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요. 지은호 씨 힘드시겠지만 이식 수술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합니다. 의사의 설명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지은호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정순이를 바라봤는데요. 엄마, 난 이 수술 안 할래요. 순간 병실 안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정순이 눈이 크게 떠졌고 의사는 놀라서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은호야, 무슨 소리야? 지금 장난하니? 장난 아니에요. 지은호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유라가는 안 받을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한 치료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엄마의 진짜 계획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더 가까웠는데요. 살아날 길이 있는데 그걸 내가 왜 걷어차? 세상에 자기 살 길을 일부러 버리는 인간이 어디 있다고. 정순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말에는 오래전부터 정순이가 믿어온 인생관이 담겨 있었는데요. 희망이 없을 때 죽는 거야. 아직 희망이 있는데 포기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망이 누구한테 있는 건데요? 엄마한테요, 저한테요, 아니면 유라한테요? 질문이 겹겹이 포개졌습니다. 정순이는 잠깐 말문이 막혔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자리를 비켜줬는데요. 엄마는요, 어느 쪽이 죽어도 결국은 엄마로서 할 건 했다고 말할 생각이죠. 그 문장이 나오는 순간 정순이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가 아주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유라가 죽으면 언니 살리려고 자기 몸 내놓은 착한 애라고 말할 거고, 제가 죽으면 엄마는 그래도 끝까지 살리려고 했다고 말할 거예요. 둘 중 누구든 죽으면 엄마는 결국 피해자가 되겠죠. 지은호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온 감정이라 이제는 웬만한 눈물로는 터지지 않는 슬픔 같은 거였는데요. 난 엄마가 피해자인 이야기 더 이상 아무한테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정순이는 그 말이 무엇보다 아프게 박혔습니다. 자신이 평생 붙들고 있던 문장이 딸에게는 이미 오래전에 낡아빠진 변명으로 들리고 있다는 걸 그제야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지은호가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유라가는 안 받을 거예요. 그 애를 한 번 더 버리는 건 이번엔 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날 병실 안에는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말을 잃어버린 것처럼요. 이제 남은 건 정순이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지우라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지혁과 박성재, 나아가 이상철, 김다정, 조옥래, 김장수, 그리고 이 집안과 얽힌 박진석, 고성희의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틀어질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엄마의 진짜 계획은 그날 병실에서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엄마의 희생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자기 구원을 위한 거래였다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부터의 화려한 날들은 누가 누구를 구원하는지를 다시 묻는 시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딸을 살리려는 척했던 엄마를 이해하려 했던 딸, 그리고 한번 버려졌던 또 다른 딸. 세 사람이 각자 품고 있는 상처와 욕망이 어디까지 드러날지 아직은 끝까지 말하지 않고 살짝 남겨두는 편이 더 흥미롭겠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의 간을 나눠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평생 믿어온 엄마라는 이야기를 다시 쓰는 일이라는 걸 지은호가 가장 먼저 알아버렸다는 것 말이에요. 언니가 자기 간을 안 받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지우라는 잠깐 귀를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요. 언니가요? 제 간 안 받겠다고 했어요? 간호사가 무심하게 흘린 말이었습니다. 수술 일정이 잠정 보류됐다고, 입원 날짜를 다시 조정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보호자하고 상의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 그 말 사이에 아주 짧게 그러나 너무 선명하게 박힌 한 문장이었는데요. 환자분이 거부 의사를 밝히셔서요. 지우라는 그 말을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환자분. 언니.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그래서 나를 부른 게 아니었냐고 머릿속에서 수많은 말이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정순이와 마주 앉았던 카페 장면이 똑같이 떠올랐습니다. 꺼내지도 못한 결심을 억지로 말로 만들어야 했던 그날 정순이가 했던 말도 같이 떠올랐는데요. 내가 안 하면 그 애는 죽어. 그 말 한 줄이 그동안 지우라의 등을 떠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언니라는 단어와 함께 붙어 있는 걸 상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어쩔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지금 그 죽음을 밀어내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기 몸에서 멀리 밀어내면서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을 끌어다 놓고 있는 듯 했는데요. 병원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서
지우라는 손바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어릴 때 누구 손을 붙잡고 버텼던 것 같다는 기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는데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버스터미널이었는지 기찻길 옆이었는지 비가 왔는지 해가 쨍쨍했는지 다 흐릿해져 있었지만 안 놔. 그렇게 말했던 자기 목소리의 느낌만은 또렷했어요. 손가락 사이로 땀이 미끄러지던 감각, 손을 뿌리치고 돌아서던 누군가의 등, 그걸 보면서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웅크렸던 다리.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수십 번도 넘게 상상해 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버렸냐고 물어볼까? 왜 거짓말을 했냐고, 왜 죽었다고 했냐고 따질까?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문장이 먼저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언니는요, 도대체 무슨 마음인 거예요? 그게 알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붙잡을 수 있는 것부터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었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왜 또 자기 동생을 불렀냐는 억울함도 같이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지우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면회 시간은 지났어요라고 말리는 간호사의 말에도 그냥 고개를 한번 숙여놓고 그대로 병실 번호 쪽으로 걸어갔는데요. 문 앞에서 한번 멈추고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아주 천천히 내렸습니다. 심장이 생각보다 시끄럽게 뛰고 있어서 문을 열면 그 소리부터 들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호는 반쯤 일어난 채로 벽에 기댄 상태였는데요. 긴 머리카락을 뒤로 대충 묶어 올린 탓에 목선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하얀 병원복 위로 삐져나온 쇄골이 유난히 더 날카롭게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다가 지우라를 보는 순간 눈동자가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딘가 익숙한 실루엣이 겹쳐 보이는 느낌이었는데요. 누구세요? 지우라는 뭔가 준비해온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질문이 먼저 튀어나오는 걸 듣고 계획했던 문장들이 한 번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준비해둔 건 이런 말들이었거든요. 나 기억해요? 나 엄마가 버리고 간 애예요. 언니, 그때 왜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나온 건 훨씬 다른 말이었습니다. 저 지우라예요. 병실 공기가 순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 이름이 주는 울림이 이 공간 안에서 너무 생소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익숙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습니다. 마치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옛 기억과 눈앞의 사람이 서로 무언가를 맞춰보는 것 같은 움직임이었는데요. 유라. 한 글자씩 내뱉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상으로만 수십 번 불러봤던 이름인데 이렇게 눈앞 사람에게 직접 부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지우라는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 죽었다는 애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약간 갈라졌습니다. 죽었다고 선언당한 사람 특유의 감정이 그 짧은 문장 안에 다 내려앉은 것 같았는데요. 둘 사이에 이상한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지은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은 너무 가벼워 보였고 잘 지냈냐라는 말은 너무 잔인해 보였는데요.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기엔 이 순간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결국 제일 먼저 튀어나온 건 이런 말이었어요. 수술 얘기 들었어요? 지우라는 잠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안 받겠다고 했다면서요. 단도직입적인 말이었는데요.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다가 마른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내가 유라 몸에 손대고 싶지가 않아서요. 찢어질 듯한 솔직함이었습니다. 그때 엄마 따라서 도망친 것도 내 손 때문이었거든요. 내가 엄마 손을 안 잡았으면, 유라 손을 안 놨으면 그날 일이 달라졌을 거라고 평생 생각하면서 살았는데요. 이제 와서 또 유라 몸에 기대서 사는 건 정말 좀 아닌 것 같아서. 지우라는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말 들으면 제가 좀 고마워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야 되는 건가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질문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에 대답을 쉽게 내놓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누군가는 다칠 것 같았거든요. 나 살고 싶긴 해요. 지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살고 싶은 이유조차 유라한테 기대고 싶지는 않아요. 엄마한테도 기대고 싶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누구한테도 기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받겠다고 했어요. 지우라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그거 알아요? 뭐리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요. 누구한테 기대는 거더라고요. 지우라는 자기 어깨를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사람이요, 진짜 끝까지 가버리면요. 기대고 자시고 없어요. 그냥 꺼져요. 불 꺼지듯이. 근데 언니는 누구한테도 기대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계속 기대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요? 엄마한테. 그리고 나한테. 그 말이 너무 또렷해서 지은호는 잠깐 숨이 막혔습니다. 언니가 날 부른 거잖아요. 엄마 입을 빌려서든 의사 선생님을 빌려서든 결국 언니가 여기까지 날 끌고 온 거예요. 엄마도 나도 다 언니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와서 난 아무한테도 기대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면 제일 많이 기대게 되는 사람은 결국 또 버려지는 사람 쪽이에요. 버려지는 사람.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은호 가슴 한가운데가 묘하게 아려왔는데요. 나 또 버려진 기분 드는 거 솔직히 좀 억울하긴 해요. 지우라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실은 웃는 게 아니라 울음을 간신히 다잡고 있는 표정에 가까웠는데요. 그래서요, 언니. 그냥 문장 하나만 제대로 정리해줘요. 언니가 날 버린 건지 살려준 건지. 나는 둘 중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그 말은 언젠가 버스터미널 어딘가에 남겨졌던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제대로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지우라는 그 질문을 지금 눈앞에 언니에게 처음으로 꺼내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이지혁이 문 밖까지 다가왔다가 안으로 들어갈 타이밍을 놓치고 복도에 서 있을 정도로 병실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는데요. 유라야. 지은호가 처음으로 이름을 그때처럼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 장난스럽게 부르지 못했던 그 톤 그대로였어요. 내가 널 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우라 눈썹이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근데 널 지키지도 못한 건 맞아요. 그게 둘 중에 뭐로 들릴지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난 그거 막을 자격 없으니까요. 지우라는 잠깐 시선을 바닥에 내리깔았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그 눈동자 안에는 묘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언니는 되게 어른스럽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그런가요? 되게 애 같아요. 난 그런 마음이었어. 알아줬으면 좋겠어라는 거잖아요, 결국. 지우라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언니 애들은요. 마음 한 줄만 공유해도 사이 좋아지는 거 맞는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어른들은요, 마음이랑 행동이랑 둘 다 책임져야 돼요. 버리진 않았다고 말하려면 지키려고 얼마나 했는지도 같이 보여줘야 한다고요. 단정해 보이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을 향한 질책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라 역시 자기 인생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채 여기까지 떠밀려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럼 지금이라도 지키면 될까요? 지은호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유라 지키려고 하면 좀 덜 늦은 걸까요? 그 질문에 누구도 쉽게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우라조차도요. 한편 복도 끝에서 이 대화를 엿듣지는 못했지만 지혁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병실 안에서 누군가는 지금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을 하나씩 꺼내고 있다는 걸요. 이지혁은 한번 눈을 감았다 뜨면서 휴대폰을 꺼내 이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단했는데요. 그래, 왜? 아버지,
오늘 저녁에 잠깐 병원 쪽으로 오실 수 있어요? 누가 아프냐? 환자도 환자인데요. 가족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좀 한계가 있어서요. 이상철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부탁을 쉽게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알았다. 끝나고 들르마. 어디 병원이랬지? 예, 아버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혁은 잠깐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조언과 한 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는 위로 사이의 거리감이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느껴지고 있었는데요. 그 시각 박성재는 자신의 아버지 박진석과 다른 종류의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성재야, 병원 재단거는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 박진석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거칠고 분명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감정보다 숫자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식수술건 재단 이름으로 후원 들어간다면서. 서류 정리 잘해라. 나중에 언론 나갈 수도 있으니까.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네. 근데 아버지. 왜? 혹시 공여자 쪽 조사 좀 더 해볼 수 있을까요? 박진석은 잠깐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말이야? 적합 판정 나왔으면 된 거지. 뭘 더 파. 법적인 부분이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서요. 가족관계 정리도 안 된 상태라던데요. 나중에 혹시라도 불법 매매다 뭐다 얘기 나오면 재단 이미지가 타격받을 수도 있어서 사업가의 언어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감정으로 설득되기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데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 머리는 잘 돌아가. 그래, 그런 건 미리 체크해라. 뒷말 안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 말 속에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거의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공여자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을 잃게 될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재단 이미지와 언론 노출이었는데요. 바로 옆에서 고성이가 조용히 차를 마시며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잔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마디를 얹었는데요. 성재 씨. 네, 어머니. 아무리 재단 일이라도 사람 인생에 너무 깊게 관여하는 건 아닌지 그건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당신 인생은 우리 이미지 때문에 관리됐다 이런 말 듣기 싫잖아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말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돈과 이미지 때문에 누군가의 선택에 묶여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적어도 이식수술건만큼은 숫자 말고 사람 얼굴을 먼저 보고 싶어요. 누가 누구한테 뭘 주는 건지 진짜로 알고 싶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넌 요즘 유난히 사람 얼굴을 많이 보려고 하더라. 그 말 속에는 지은호를 향한 박성재의 마음까지 같이 들어있었는데요. 그래서였는지 고성이가 살짝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래도요, 회장님. 사람 얼굴 너무 안 보면 나중에 발목 잡히는 건 더 크더라고요. 고성이의 그 말은 어딘가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 역시 언젠가 누군가를 버렸던 기억, 누군가로부터 버려졌던 기억이 각자 한 줄씩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병원으로 다시 장면을 돌려보면요.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복도 끝에 이상철과 김다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긴 얼굴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등을 꼭 잡고 있었는데요. 지혁이 말이 심각한 것 같더라. 이상철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김다정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병실 문 앞에서 한 번 숨을 골랐는데요. 우리 애가 그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김다정의 마음은 이미 지은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지혁과 가까이 지내온 지은호를 그냥 아들 친구로만 볼 수 없게 된 지도 오래였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병실 안에는 정순이와 지은호, 그리고 지유라가 함께 있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묘하게 갈라지는 게 느껴졌는데요. 정순이는 본능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어머님 오셨어요. 지은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김다정은 다가와 지은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호야, 많이 힘들지? 괜찮니? 네, 뭐 버티고는 있어요. 그 말투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섞여 있는지 김다정은 손끝으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지유라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요. 이쪽은? 잠깐 머뭇거리는 사이 정순이가 서둘러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냥 지인 딸이에요. 뭐 이런저런 사정 있는 집. 이 얘기 길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유라의 눈이 아주 조금 가늘어졌습니다. 지인 딸. 그 말이 주는 거리감이 어쩐지 너무 익숙했거든요. 어디서나 아는 집에 혹은 잠깐 맡긴 아이처럼 불리다가 이름 하나 제대로 불리지 못했던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이상철은 말없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야? 그냥 정말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제대로 물어봐 준 게 얼마만인지 몰라서 지유라는 잠깐 목이 맸습니다. 지유라예요. 김다정이 그 이름을 듣고 아주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라, 예쁜 이름이네. 감사합니다. 지유라는 짧게 인사했지만 그 말이 생각보다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예쁜 이름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아무 이해관계 없는 어른에게서 들으니 묘하게 바닥까지 내려가서 앉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날 밤 4명의 어른이 나란히 병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철, 김다정, 정순이, 그리고 조금 뒤에 들어온 조옥래까지. 할머니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며 힘겹게 숨을 골랐습니다. 은호야. 조옥래가 손을 뻗어 지은호 손등을 살짝 쳤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몸이 어딘가 고장날 수도 있고 마음이 먼저 고장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말이다가 뭘 고쳐야 하는지는 항상 다르게 보이더라. 의사는 몸부터 보겠지. 엄마는 자식부터 볼 거고. 근데 넌 내 맘부터 봐야 한다. 그 말에 김다정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이 할머니 특유의 방식이었거든요. 거창한 위로 대신 아주 단순한 원칙을 하나 툭 던져놓고 가는 방식이요. 정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어느 쪽만 보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몸과 엄마라는 이름만 붙들고 있었고 아이들 마음을 정작 제대로 바라본 적은 없었던 거죠. 은호야, 너 진짜로 어쩌고 싶은지 할머니한테만 말해봐라. 조옥래가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지유라는 벽 쪽으로 조용히 물러나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저요, 살고 싶어요. 그 말이 이 병실에서 처음 나온 가장 단순한 진심이었습니다. 살고 싶은데요. 지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살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말하는 살아있음은 그냥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건 별로 의미 없다고 느껴져서요. 정순이가 그 말을 듣고 잠깐 표정을 구겼습니다. 그럼 뭐가 의미 있는데?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그런 게 의미 있냐?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요, 유라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정도면 좋겠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은 시간대에 같은 드라마 보고 오늘 뭐 힘들었는지 서로 말해줄 수 있고 그런 그냥 평범한 거요. 지유라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자기가 수없이 상상했던 정상적인 가족의 저녁이 언니 입에서도 똑같이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엄마 세계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엄마는 둘 중 하나만 살아있으면 자기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병실 안 공기가 다시 한번 묵직해졌습니다.
정순이는 금방이라도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안에서 단어들이 잘 붙지 않았는데요. 그래서요, 할머니. 지은호가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간 이식이 살아있음으로 가는 길이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은 누가 죽어도 엄마 서사만 완성되는 길 같아서요. 그게 싫어요. 그냥 그게 너무 싫어요. 조옥래는 오래 묵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 정도 말할 수 있으면 아직 살고 싶은 거 맞다. 할머니 말투는 특유의 재치와 단호함이 섞여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조건을 걸어야지. 사람이 살고 싶으면 이렇게 살고 싶다는 조건을 대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조건 하나도 못 대면서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진짜로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야. 그 말에 지우라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조건. 자기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늘 누군가의 조건을 들어주기만 했지 본인의 조건을 내걸 기회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 병실 안에서 4사람만 남았습니다. 지은호, 지우라, 정순이, 그리고 이지혁. 의사는 아니고 그냥 한 사람으로, 한 친구로 거기에 서 있기로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면요.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 걸게요. 이 수술한다면. 정순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은호야, 진짜 할 거야? 엄마 아직 다 말 안 했어요. 지은호가 엄마 쪽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식받는 대신에요. 엄마는 유라를 공식적으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족관계 등록부 정리하고 지인 딸 같은 말 다시는 안 하는 거. 그리고 유라한테 빚진 거 있으면 엄마가 평생 갚는 거예요. 돈이든 시간이든 뭐든. 정순이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라를 공식적으로 가족으로 들인다는 건 지금까지 쌓아온 거짓말과 이미지를 다 뒤집어 엎는 일이었거든요. 죽었다고 말했던 아이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주변에 설명해야 하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변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관계가 흔들릴지도 몰랐습니다. 너는 맨날 그렇게 말한 줄로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냐? 결국 정순이 입에서 나온 말은 그거였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젊었을 때 정순이도 말 한 줄로 다 버티려고 했던 적이 많았으니까요. 그럼요, 엄마는요. 지은호가 되물었습니다. 엄마는 말 한 줄로 다 덮어버리려고 했잖아요. 죽었다 그런 애는 없다 알 필요 없다. 이 말 한 줄로 누군가 인생이 통째로 지워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이번에는 그 말 한 줄을 거꾸로 쓰고 싶어요. 죽지 않았다 있다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지우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자기 존재가 누군가의 결심 속에서 다시 문장으로 올라오는 게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는데요. 그리고요, 엄마. 지은호가 마지막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한 번만 솔직해주세요. 이 수술 진짜로 날 위해서만 하려는 건지 아니면 엄마 자신을 위해서도 하려는 건지 그거 이제는 좀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정순이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또 거짓말을 내놓으면 그 말은 너무 쉽게 부서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 정순이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날 위해서 하는 거 맞아. 그 한 줄에 지은호 눈썹이 아주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했습니다. 근데 엄마 자신을 위해서도 하는 거 맞다. 평생 죄책감에 눌려 살기 싫어서 내 말처럼 엄마로 할 만큼 했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너 살려놓으면 유라한테도 너한테도 할 말이 생길 것 같아서. 그게 엄마 진짜 욕심이다. 이제야 진짜 계획이 제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정순이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 안 받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엄마는 내가 겁나는 게 아니라 엄마 인생이 겁났다. 이제 와서 뭘로 버티고 살아야 하나 그게 더 무서웠어. 그 말은 누가 들어도 이기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번도 솔직하게 말해본 적 없는 자기 마음의 밑바닥이기도 했는데요.
지은호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꿈에서나 들을 법한 변명이 아니라 현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라 그런지 조금은 다르게 들렸는데요. 그 말 이제서야 들으니까요. 지은호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사람이구나 싶네요. 뭐? 그동안에는요, 엄마가 너무 이야기 속 악역 같았거든요. 항상 어쩔 수 없었다, 다 너희 위해서였다, 이런 말만 해서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자기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같아요. 그게 기분 나쁘면서도 좀 안심되기도 해요. 정순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상한 위로였습니다. 엄마라는 이름 대신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요. 지은호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내 욕심 말할게요. 나 유라랑 같이 살고 싶어요. 당장 한 집에서 살자는 건 아니고요. 근데 같은 도시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계절 느끼면서 살고 싶어요. 이왕이면 내 간이 아니라 유라 간이 내 안에서 같이 뛰는 쪽이 더 좋긴 하겠지만 말끝에 살짝 농담을 섞으면서도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 선택은 유라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 받겠다 말하기 전에 나 이만큼까지 내어줄 수 있다. 이만큼까진 싫다. 그 기준은 유라가 먼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버려지는 쪽에서만 결정하는 구조 말고요. 지우라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기준에 끌려다니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자기 기준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은 거였거든요. 저요. 지우라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언니 살리는 거 무섭지 않아요. 모두가 의외라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그냥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수술 끝나고 나서 또 없는 사람 되는 거요. 그게 훨씬 더 무서워요. 그 말에 병실 안 공기가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그래서요, 제 조건도 말할게요. 지우라가 아주 천천히 이어 말했습니다. 언니 살리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수술 끝나고 나서 나한테도 물어봐줘요. 잘 살아? 라고. 한 번만이 아니라 2번, 3번 계속요. 엄마가 아니더라도 언니라도 나한테 살고 있냐고 물어봐주는 사람 한 명쯤은 있었으면 좋겠어서요. 너무 단순한 조건이었는데 누구도 쉽게 해주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나 돈도 좋고 이름 올려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집 세계에서 나도 누군가의 안부가 되는 거. 그게 아니라면 간 떼어주는 건 솔직히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거 할 수 있어요. 언니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요, 처음엔 다 그렇게 말해요. 난 좀 달라요. 지은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왜냐면 나도 지금 똑같이 원하는 중이니까요. 누군가가 내게 오늘은 좀 덜 아프냐, 조금은 살고 싶냐, 이렇게 물어봐주는 거. 나 그게 너무 간절해서 선배 뒤쫓아다니고 성재 본부장 눈치 보고 엄마한테 화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한테 그 역할 좀 나눠 가지면 좋겠어요. 언니와 동생이 처음으로 서로에게 조건을 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조건들은 돈이나 서류로는 채울 수 없는 종류의 약속들이었는데요. 이제 남은 건 의학적 결정과 서류 절차, 그리고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후폭풍들이었습니다. 의식 수술을 하기로 마음을 굳히면 법적인 문제도 정리해야 했고 재단과 병원 그리고 회사까지 얽힌 복잡한 관계들도 다시 정리해야 했는데요. 박성재는 의료팀과 정순이 그리고 이지혁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건 재단 이름으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박성재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아버지와는 다른 색깔을 띠고 있었어요. 근데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걸 선행이나 기부처럼 포장하지 말아주세요. 어디에도 감동적인 미담 같은 식으로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정순이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상황이 충분히 감동적인 기사거리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버려진 동생이 언니를 살리기 위해 간을 내어줬다. 이런 제목이 달릴 수도 있었겠죠. 그럼 뭐라고요? 그냥 사람들 인생이 한 번 꼬였다가 겨우겨우 다시 맞춰지는 과정이라고만 해주세요. 누가 누구를 감동시키려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죄책감이랑 욕망이랑 싸우다가 어찌어찌 이 지점까지 왔다고요. 그 말은 마치 이 드라마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는 듯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박성재가 잠깐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이 수술이 다시 누군가에게 해야만 하는 일이 되어버려요. 그 집 애도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그 집 엄마도 이렇게 희생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런 말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꽂히게 된다고요. 난 그게 싫어요. 정순이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이 일을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만 생각했던 자신의 시선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로서의 역할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엄마들을 상처 입히는 셈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와서야 깨닫고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그 대화 끝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 같아요. 이건 누구도 영웅이 아닌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영웅이 없는 이야기. 그래서 오히려 더 현실 같고 더 잔잔하게 가슴에 남는 이야기. 수술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숨을 고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인데요. 처음엔 딸 하나 살리겠다고 시작했던 엄마의 계획이 결국 그 엄마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가 자기 진짜 얼굴을 마주보게 만드는 과정이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정순이의 진짜 계획은 어쩌면 딸을 살리고 자신을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평생 누구에게도 정직하게 하지 못했던 고백을 한 사람씩 늘려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이 들어갈지, 지우라가 마지막까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은호가 정말로 살고 싶은 마음을 끝까지 붙들어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뒤 세 사람이 서로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게 될지조차 아직은 미정으로 남아있죠. 다만 이 한 가지 문장만큼은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의 간을 주고받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건 한 번 버려진 사람과 한 번 버린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눈 감았던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서로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그 첫 번째 이름 부르기가 이날 병실 한가운데서 유라야, 언니, 이렇게 조심스럽게 오고 갔다는 것만은 이제 더 이상 지워지지 않을 장면으로 남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드라마는 다음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